인간 정신의 진화에 대해 발표할 진유경 유현준입니다. 주제가 참 좀 어렵죠. 여러분 모두 인간 정신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볼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할 건데요. 첫 번째, 인류 지능의 진화. 인류의 지능이 발달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요. 그렇게 발전한 정신의 수준을 그 리처드 도킨스의 밈이라는 개념과 엮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인공지능과 연관지어서 인간 마음의 특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인간 고유한 정신이 갖는 의미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침팬지 집단과 인간 집단이 보이시는지요? 네. 혹시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가 많아요. 맞습니다. 침팬지 집단은 적으면 20마리, 많아봤자 기껏해야 150마리 정도의 집단을 이루는 반면 인간은 현재 들어서 작으면 부족 단위, 마을 단위, 크게는 국가 단위까지 큰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그 집단의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먼저 인류 정신의 진화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들의 다른 어느 종들보다 인간은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지능이 좋다 이런 거는 흔히들 이제 두뇌 용량의 차이라고 규정 짓는데요. 정확히는 두뇌 용량의 차이라기보다는 대뇌 비율 지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물의 몸에서 그 대뇌 피질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바로 그 개체의 지능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대뇌 비율 지수는 7.4 몇으로 침팬지가 2점 몇 그거인 것을 감안하면은 다른 종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뇌의 성장을 제한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서 인간이 이렇게 똑똑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뇌 피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속 세포에 방사신경 교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관련하여 이것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의 활성이 침팬지들에 비해서 인류가 월등히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억제하는 거에 활성이 낮았다는 말은 즉 확실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삐가 풀리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그 뇌의 성장을 제한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뇌를 이런 간접적으로 키우는 방법 말고도 직접적으로 키우는 유전자도 인간의 일본 염색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NOTCH2NL이라는 유전자의 높은 활성이 인간에게서 보였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없으면 뇌가 작아지거나 혹은 조현병에 걸리고 이 유전자가 있으면 뇌가 커지거나 혹은 자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 유전자를 획득함으로써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위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두뇌의 사이즈를 조절한다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와 공통 조상과 갈라진 뒤인 약간 300만 년, 400만 년 이후로 인간 홀로 이 유전자를 획득함으로써 그 방사신경 교세포의 양이 증가하고 대뇌 피질의 뇌세포 수가 늘었고 결국 뇌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뇌를 키운 진화적 배경 또한 밝혀졌는데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고육지책으로 뇌가 커졌다 이런 생태지능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진화적 가설은 사회적 지능 가설인데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큰 뇌를 갖게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지지하는 것은 생태지능 가설이 사회지능 가설보다 조금 더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맥락적으로 엮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되고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처하면서 뇌가 1차적으로 커졌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영양 그런 게 있었겠죠. 이것을 이렇게 얻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개체들과 협력해야 됐어요. 이렇게 남들과 협력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사회적 지능이 발달하면서
지능과 언어가 더 심화적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생태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엮어서 설명하면은 인간 지능의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인간은 고등적인 사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적인 사고는 밈이라는 것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이 밈은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으로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서 다른 지성으로 생각 혹은 믿음이 전달되면서 함께 전달되어지는 모방 가능한 사회적인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에서 다른 인간의 뇌로 전달되는 관념, 생각 따위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이 밈이 전달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이는 연대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밈은 여러 형태로 인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이는 부족 단위, 마을 단위, 국가 단위, 문화권 단위로 연대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근대까지는 이러한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이런 밈을 전달하기에도 정보 전달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권 단위로의 연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원이 풍부해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정보 전달에 유연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은 범지구적으로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밈의 탄생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인간 연대의 발전 과정을 정신의 진화라고 은유해서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인공지능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인공지능? 약간 사람이 아닌 생각을 하는 그런. 맞아요. 네. 문자 그대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을 모방한 지능을 가진 기계체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예요. 네. 그 인공지능은 현대에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약 인공지능하고 강 인공지능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예요. 약한 인공지능은 단순한 인간 능력의 일부만을 모방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그저 도구로 활용되는 도구로서의 지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파고 기억하시죠? 네.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강해 보이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인간이 설계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약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은 뭐냐면요. 약한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언어입니다. 제한된 기능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복잡한 정보 처리로 인간의 마음을 구현해낸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고요. 인간의 지성을 완벽히 구현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되게 머나먼 이야기잖아요. 아득하긴 하지만 우린 미래에 이런 발달한 이런 강인공지능을 전제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고기능 기계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서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말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인간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다들 상상을 해봅시다. 눈을 감으세요. 감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는 입력구와 출력구가 하나씩 있는데요. 그 입력구에 중국어로 적힌 질문지를 넣으면은 잠시 기다리면 출력구에서 중국어로 된 답변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 방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 안에는 중국어를 할 수 없는 그냥 영국인이 있고 그 영국인은 들어온 중국어로 된 질문지를 보고 자신이 가진 매뉴얼대로 답변지를 작성해서 출력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입력값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출력값을 바로 도출하는 구물론을 따르는 반면 인간은
감정을 바탕으로 입력값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도출하는 의미론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은 뜨셔도 됩니다. 그 현대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활용될 모습이 방금 현준 씨가 얘기한 그 중국어 방 사고 실험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이제 현대 머신러닝을 거쳐가지고 딥러닝과 신경망 구조로 구성되어서 여러분 잠시만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제 흡수하는 그런 체계고요. 딥러닝이 뭐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인공 그 신경망 회로를 건져가지고 그걸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여기저기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끌어모아서 쓸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계는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가능해요. 네. 아무튼 그 딥러닝화 되어가지고 신경망 구조로 이루어진 기계는 인공지능은 추상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해졌고요. 그에 있어서 인간과 매우 행동에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기계와 인간은 모두 이런 함수처럼 특정한 입력값을 지정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출력값이 나옵니다. 중국어로 된 질문지를 방에 넣었을 때처럼 인공지능은 데이터화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문답표를 보고 영국인이 아무튼 질문지를 작성한 것처럼 특정한 행동을 취하여가지고 또 마지막에 질문에 맞는 답을 내놓는 그 아웃풋의 과정까지 해가지고 인간과 기계는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들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바로 감각질의 유무입니다. 네. 그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각질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그 감각질이 뭐냐면요. 느낌 혹은 질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현준 씨를 때리면 느끼는 그 바로 아픈 그 느낌. 그것이 감각질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볼게요. 바늘에 찔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요. 아야 하죠. 네. 우리는 고통 상태에 그 아픈 느낌, 아파가지고 아파라고 한 거지만 이런 아픈 느낌을 우리는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그 고통이란 값을 지정해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출력값, 그러니까 아야라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안에 그 중국어 방 안에 영국인이 들어있는지 누가 들어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기계에서는 그 안에 감각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에서는 그 느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감각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감각과 느낌을 고유한 살아있는 생명체, 즉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만들어줍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공지능이 정말 사랑하진 않는 것처럼 않는 것처럼 반면에 인간의 마음은 그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고유성과 지향성을 띠면서 인공지능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앞에 이야기 제대로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많이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방금 앞에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네. 이 앞에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잡해요. 좋습니다. 분노, 슬픔, 행복, 부끄러움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 마크 로스크의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에서 구체적인 것을 그린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추상화를 그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을 추상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인공지능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만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이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저러한 작품을 그릴 수도 그리고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은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